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왜 저 바람 안 불고 대기가 좀 정체됐을 때 그런 느낌이랄까요? 오늘 장이 그냥 정체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장 분석 한번 해보고요. 특히 오늘 우리 경주마 기수 두 분을 모셨는데 지난번에 출연 이후에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모셔서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두 분 시간을 어렵게 맞춰 봤습니다. 오늘 기수 최홍석, 이찬구 매니저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두 분의 경험에 비춰서 요즘 우리 장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데일리 이슈로 저희가 두 가지를 꼽아놨으니까 이 얘기부터 하죠. 애플 먼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애플 고용 지출 감소, 이렇게 미국 주식이 좀 오르다가 이 얘기 나오면서 하락 반전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사실 미국 시장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나스닥이 장 초반 기세가 굉장히 좋았었고 네. 장중 1.3%까지 급등하는 모습이었다가 결국 애플 긴축경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이너스 0.8%, 거의 고점 대비 2% 이상 밀려서 끝났고요. 네. 결국 어제 이벤트가 보여준 건 그만큼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 결국 애플 정도의 빅테크 기업이 긴축 경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졌나라고 좀 두려워했던 것 같고요. 네. 조금 나눠서 보자면 우리 상반기 투자자들의 관심은 인플레이션이었다고 하면 아마도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경각심이 될 걸 좀 보여준 이벤트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이 이렇게 조심을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심한 경기 침체가 오나 보다, 이렇게 시장이 읽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올해 연결고리를 계속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금리를 올리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침체 우려가 커졌는데 사실 빅테크가 애플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고용을 감소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에 실업률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실업률이 낮게 유지됐다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금리를 과격하게 올리면서도 실업률은 낮았다. 아직은 고용은 괜찮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애플이라는 가장 큰 기업에서도 고용을 축소하면서 네. 그러한 타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보면 애플이 2분기 실적이 가장 낮잖아요. 근데 요게 좀 어리광을 부린 뭐 요 정도로 해석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스마트폰에 과연 고퍼가 다시 한번 가능할 거냐 네. 이런 거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결국에 우리는 과거에도 보면 애플이 테슬라처럼 10위권에 있는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을 때 GE라는 엄청난 큰 회사가 시가총액 1등에 네.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변하기 마련이고 시가총액에서도 역사적 흐름을 타기 마련인데 과연 스마트폰이 그러한 왕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혁신과 고퍼를 받을 만한 제품일 것인가? 네. 요거에 대해서 저는 애플의 장기적인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에 애플 했잖아요. 그리고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를 부자로 만들어준 바로 그 사과. 그게 애플이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애플 얘기 별로 못 들었는데, 그렇다면 애플이 정체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애플카 얘기도 있었는데 애플카와 함께 화려하게 다시 한번 데뷔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네. 결국은 투자자들이 기업에 바라는 건 다음 성장을 무엇으로 이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줘야 되는데 네. 애플의 문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바일 시장이 이미 마켓시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여기서 마켓시를 더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 투자자 애플에 기대할 수 있는 다음 성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애플은 사실 자율주행차 혹은 전기차로 화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 네. 문제는 그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시간적으로 딜레이되고 있다는 점 애플이 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과거에는 사실 2023년 혹은 2024년이면 애플카의 완성본을 볼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네. 최근 업데이트된 뉴스로는 아마도 2025년이 되어야 애플카의 실물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투자자들에겐 다소 거리감이 있다 느끼는 네. 것 같고요. 네. 문제는 2025년 이전까지 과연 애플의 성장을 무엇이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애플은 훌륭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계속 성장하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최근 사실 애플이 매력적인 주가를 이끌었던 이유는 가지고 있는 아이폰의 공격적인 매출이나 실적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주주치나 정책에 있어서 글로벌리 가장 뛰어난 기업이었거든요. 그러한 스탠스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애플이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는다고 하면 아마도 성장이 가파르게 나오기보다는
주주 친화 정책이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주주의 베네핏이 나오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다시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전히 미국 내 시가총액 1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애플이 주춤한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군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애플 다음의 박자인 이 성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애플카도 말씀해 주시고 주주 환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주주 환원부터 이제 언급을 드리면 버핏도 애플을 상당히 많이 담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스마트폰의 샴푸화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버핏이 뭐 P&G나 코카콜라 같은 소비재 기업을 좋아했고 네. 이제 애플 역시도 약간 그런 뉘앙스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본인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성장률보다 주주에게 돌려줬을 때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플 자체의 비즈니스보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끌고 갈 힘이 있는가? 그게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에서 저는 주식을 볼 때 그 리더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제 잡스에서 팀쿡으로 넘어가면서 생산 원가를 줄이는 노력들만 많이 했거든요. 혁신보다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애플이 아니라면 과연 다른 데는 어디를 봐야 되냐. 그러면 이제 다른 트렌드와 산업은 어느 쪽에서 뜰 것인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전기차도 많이 거론이 됐던 것 같고요. 저는 올해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에너지의 대변혁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무언가 좀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이 선제적으로 고용 지출 감소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악재지만 오히려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선제 대응이니까 그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좀 줄여나가는 거니까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어떤 기업이든 고용을 늘린다라는 거는 그만큼 일이 많이 들어오고 매출이 상승하는 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고용을 늘리는 건데 이 고용을 감소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향후 우리의 매출이나 우리의 이익 단위에 위협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제 대응이 아니고 그 조금 좀 불안해서 그렇게 대중이 반응하는 건 맞는 반응이네요. 뭐 사실 자연스러운 합리적인 결정인 거죠. 자, 첫 번째 이슈 애플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우리 금융주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지고 우리 4대 금융주 상반기 순이익이 9조? 엄청나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유동성 환경하에서 주식시장이 좋았을 뿐더러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유동성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지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 계열사들 모두가 다 실적은 굉장히 놀라운 수준으로 나오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주가 추이는 다소 부진한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됐던 국내가 됐건 공이 올해 연달아 발표된 실적 발표가 작년보다는 다소 많이 미흡한 수준으로 발표되고 있고 이 부분은 결국 작년의 실적이 피크가 아니었는가라는 의심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현재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곳들이 금융 섹터라는 점에서 뭐 사실 금융지주들은 실적은 작년 매우 높은 수준 나왔지만 올해와 내년 전망으로 봤을 때는 아직 편하게 웃고 있을 환경은 좀 아니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금리면은 저 예대 마진 이런 거 해서 금융주는 더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4대 시중은행은 굉장히 또 그 이익이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로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많이 유행했던 컨셉이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기존의 금융사들이 예대 마진의 갭이 늘어나면서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었던 건데 실제로는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면 실제로 금리 인상의 갭이 벌어지면서 나온 수익보다는 디폴트, 그러니까 부채가 제대로 상환되지 않을 리스크가 더 높게 계상되면서 결국 나갔던 대출이 원상적으로 회수됐을 때 마진이 나는 건데 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면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까운 사례로는 2008년 리먼 사태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유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 중에 하나인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결국 이러한 것처럼 리세션 혹은 경기 침체가 나왔을 때 대출의 상황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금융기관들이 그 부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부담감들이 결국 현재의 주가를 조금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든지 너무 과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IMF 때도 예전에 IMF 전에는 은행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은행들이 실제로 망해서 통폐합되고 막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봤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 은행주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은행은
대놓고 우리 돈 많이 벌어요라고 얘기하기도 참 뭐한 여러 가지 구조가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최대 주주가 아무래도 뭐 명확하게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이런 아까 미국 주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맨파워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점도 아쉬운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의 뭐 저퍼화 얘기 드렸는데 은행은 고정적으로 전통주기 때문에 네. 이 역시도 뭐 고 멀티플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아무리 늘다고 해도 이 주가 단에서 주가 상승을 뭐 폭발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섹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이 가장 우려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좀 차분하게 진행됐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주가 변동폭은 아닐 수 있었는데 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연체율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중은행들의 주가는 힘들었던 것 같고요. 이 시중은행들은 보다 카카오뱅크나 뭐 핀테크 쪽이 힘들었던 이유는 그러한 그 중금리 대출, 그러니까 좀 더 고위험 대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체율이 조금 더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이 실제로 미국에 있는 핀테크 기업들이 미국의 은행주들도 많이 빠졌는데 핀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더 많이 하락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한국의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로 이제 계속 연결되는 것도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금융주는 좀 지루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결국에는 이 금리 고점이 어딘지를 확인해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은행주라는 거는 결국엔 레버리지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가 호황이 돌고 그 레버리지에서 레버리지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구조들이 금융공학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돈이 계속 들어가는 양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금리의 고점이 어디인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코로나 때는 다 힘들다 했어도 실적으로 보면은 금융주는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율이 왔다 갔다 할 때 금융주는 이율이 많이 나는 모양이죠,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금융의 본질은 결국은 시장 전체 유동성을 공급해서 경제 활동이 활발할 때 가장 큰 수혜를 네. 보게 되는 부분인데 경기가 활발할 때 대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걸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침체의 국면에서 모두의 소비가 줄어들고 또 활용하게 된 대출이 줄어들게 되고 여러 가지 부실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금융기관은 그야말로 사실 경기 순환, 우리 경기가 화랑일 때 그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융주는 조금 지루할 것이다. 한동안은 조금 힘든 구간을 지나지 않을까. 예, 저희 데일리 이슈 두 가지 꼽아봤고 얘기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지난 금요일부터였는데 지난 금요일에 이제 삼성전자가 6만 전자 회복을 했고요. 어제 좀 쫓아가려다 보니까 시작부터 훅 올라가가지고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상승하나? 이렇게 봤는데 오늘도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춘 부분이 한국장,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을 이끌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외국인의 순매수 비중을 보면 반도체 매수를 근 이틀 동안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 법안을 살펴보면 미국 공장에서 지원받은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없다라는 법안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건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특히나 이제 한국 지수를 많이 움직이는 대형 기업들의 앞으로의 주가 퍼포먼스는 중국 매출이 상당 비중 차지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지난 금요일 어제 장을 보면서 야 이제 들어가야 되는가? 내가 여기서 안 들어가면은 이게 또 소외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사실 바닥을 확신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의 반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의 온기가 돌았던 배경에는 우선 글로벌 파운드리 TSMC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네. TSMC 실적 발표 자체보다도 글로벌 시장이 주목했던 건 과연 하반기의 가이던스, 하반기 전망이 어떻게 나올 거냐에 주목했었는데 다행히도 TSMC가 하반기에 굉장히 건강한 수준의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형성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월화 3일간에 걸쳐서 삼성전자만 외국인 순매수가 1,000만 주 이상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그 함의를 조금 떠올려 보면 결국은 삼성전자의 현재 위치, 지난주 저점에 또 55,700원이 특히나 외국인 입장에선 원화가 많이 절하되어 있고 달러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 투자자, 국내 투자자가 투자한 것보다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환율 면에서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였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들이 현재와 같은 달러 초강세 국면에서는 결국 삼성전자와 같은 수출 기업은 이익단에 있어서도 환율의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들이 환율 강세로 실적에 마이너스 영향을 받고 있을 때 국내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고환율로 인해서 플러스 효과를 받고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바텀 피싱, 저가 매수로 접근할 만한 가격대에 왔던 게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현재 외국인이 투자하는 지금 시점이라면
장기적으로 본 투자자는 분할 매수를 검토해도 될 만한 시점이 아닐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좀 들어와줘서 고무가 됐는데 글쎄 어쨌든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건 아닐지 몰라도 매도가 주춤한 건 맞는 거죠? 일단은 매도가 주춤을 근 며칠 동안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환율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계속해서 얘기해 주신 게 환율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구간이 들어온 것도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그러니까 사실 실적 부분에서는 크게 미스날 만한 거는 많이 없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TSMC 말씀도 주셨지만 결국에는 환율의 방향이 계속해서 위로 갈 것이냐 네. 아니면 꺾일 것이냐 이 부분이 삼성전자 주가의 많은 방향을 정해주지 않을까. 오늘 환율 조금 달러 좀 떨어졌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1,300원이라는 마디 가격이 좀 중요할 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환율이 높았을 때 수혜주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조선, 반도체, 자동차, 정유화학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율 수혜주들도 2분기 실적에서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3분기를 넘어가면서도 계속해서 환율이 위에 있을 거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음 주에 FOMC가 있고 이 FOMC에서도 과격한 금리 인상을 할 텐데 현재 한국의 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것인지 다음 주 그 포인트가 또 환율을 정하는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얼마 정도 되면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겠습니까? 우선 현재 레벨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레벨 자체보다는 추세가 중요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의 강세가 1,300원 위로 치솟는다고 하면서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그 원화 약세가 상당히 부담된 부분일 거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적어도 1,250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 조금 더 편하게 접근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이 원달러 환율을 봤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과거와는 현재의 원달러 환율의 강세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과거의 원인들은 사실 국내 경기가 약화되면서 달러 힘은 고정됐고 우리의 힘이 약해지는 형태였다고 하면 네. 현재는 사실 우리의 그 외환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데 달러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결국은 유럽과 일본이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만약에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일본과 유럽의 체력이 약화되고 있고 네. 달러 힘이 지금처럼 강해진다고 하면 사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대로 원화 시장이 피난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약간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250원 정도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 어제 해가지고 약간 그래도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왔고, 그리고 아까 말씀이 이제 저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조금씩 나눠서 담을만 하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두 분 매니저님들은 지난 금요일, 월요일, 오늘 담으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에 대한 선호 의견이 있고 네. 조금 조심스럽게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네. 담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저도 매수 진행했습니다. 뭐 담으셨습니까? 뭐 얘기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산업군별로 말씀드리면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저는 에너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에너지. 해서요. 예. 광범위한 에너지원과 자동차를 조금 편입했습니다. 에너지하고 자동차. 뭐 담으셨습니까? 저는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선호가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대형주 매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존의 무형자산 플랫폼계로 분류되는 인터넷 기업들 대형주도 지금의 낙폭은 다소 과하다고 생각돼서 일부 편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거 보면은 지금 장에서는 대형주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수하고 같이 가니까 그렇습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지수 레벨 자체가 장기 박스권의 하단에 위치해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결국은 시장 반등을 위해서는 IT 업종의 반등이 먼저 확인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IT 업종에 대한 비중을 먼저 선호하고 있고 종목 자체는 대형주 중심의 반등장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형주를 담으시는 건가요? 뭐 대형주, 소형주 저는 상관없이 같이 담긴 하는데 일단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중국에서 매출이 얼마나 없느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사실 정치 경제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이 그래도 적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에 몇 년 전부터 사실 중국의 마켓 셰어가 계속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서 점유율이 올라가는지만 확인하면 돼서 상대적으로 저는 반도체보다는 자동차가 이 고환율의 수혜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섹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어쨌든 자동차 큰 주인데
그렇죠. 대형주인데 이제 자동차라는 업종에서도 대형 대표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와 그와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에너지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난주에 바이든과 사우디 회담에서 큰 결과가 없을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역시나 그 회담의 결과는 많이 아쉬웠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러시아가 계속 유럽으로 가는 에너지원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 어제도 유가가 다시 100불을 도전했었거든요. 그래서 100불을 넘었다가 다시 내려오긴 했으나 이 추세는 죽지 않았다. 그래서 올 한 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에너지를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버핏도 이런 걸 읽어서 계속 에너지주를 담고 있었던 걸까요? 그러게요. 제가 그분의 생각을 읽을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버핏보다는 조금 더 브랜뉴한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핏이 이제 계속해서 많이 사는 거는 기존의 천연가스 주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재생과 천연가스 이런 쪽을 나눠서 편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표현한 게 광범위한 에너지원을 편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에너지주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최근 에너지주 자체가 유가의 방향성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종목을 늘리거나 비중을 늘리는 걸 더 선호하는데 유가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최근에 저는 다소 부족하다 보니 에너지주를 공격적으로 편입하고 있지는 않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에너지주의 포텐셜은 열려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의견만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생각이신데 이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은 저는 투자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우리가 IT 그리고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편입을 했었는데 이게 포용과 관용의 박자에서는 역사적 발전이 있으니까 좀 더 미래지향적인 투자들이 좋았던 것 같거든요. 지금 근데 균열의 박자다 보니까 역사적 후퇴의 박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업종과 산업을 고를 때도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면 다들 올드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올 한 해 투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한 통과 쌀 한 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쌀은 자꾸 떨어져서. 그렇죠. 쌀값은 자꾸 떨어지고 농수산물 다른 건 다 오르는데 중에서는 제일 많이 떨어지긴 했죠. 우리 농민들이 힘드신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고.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은 지금 한국 주식을 담으시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원래 미국 주식 비중이 충분히 많은 편이었고 최근 오히려 환율 때문에 미국에 대한 진입이 부담되는 국면으로 판단해서 과거 달러가 합리적인 국면이었을 때보다는 오히려 원화 자산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의 선호도는 미국 주식보다는 국내 주식 비중을 약간씩 더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달러 강세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한 거죠?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이머징 마켓의 특징은 통화 자체도 약세가 되지만 자산 가치 가격 자체도 미국 주식보다 더 큰 폭으로 할인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국 현재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 더 많은 기회가 관찰되고 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 주식을 더 많이 담으시는 거고요. 이게 결국엔 환율에서 많은 힌트를 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트렌드를 탔을 때는 이게 몇 달 더 유지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미국 자산을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편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환율적으로는. 그렇다면 환율이 약한 데를 제가 많이 고민하고 찾아보고 있어요. 원화 약했고 엔화 약했고 유로 약했고 비트코인 역시도 약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들 중에서 어떤 다음 넥스트 자산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코인 얘기 지금 하시니까 잠깐 묻자면 오늘 이더리움이 좀 오르는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이더리움 개별 이슈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스리랑카 이후에 특히 신흥국들의 디폴트 리스크가 이제 고달러와 고유가로 인해서 위험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의견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쪽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코인 쪽으로 자산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좀 루머들도 퍼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달러 바꾸기 상황입니다. 힘드니까 아예 코인으로 와서 그들이 사는 것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이 올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 중에서는 지금 코스피를 담고 계신가 봐요. 대형주 위주로 담으시니까.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은 어쨌든 금리가 인상되는 국면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또 시장에 크고 작은 노이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우리들이 보는 것들이 결국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필요한 기업들의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기존에 현금을 창출하거나 이익이 막대했던 기업들의 포지션은 점점 더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처럼 바람잘 날이 많고 굉장히 큰 리스크가 나오는 국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형주의 투자가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좀 안전하게 지켜주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급 주체가 되고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 역시도 현재의 국면에서는 아마도 대형주에 대한 선호가 조금 뚜렷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보면서 들어가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도 괜찮은 투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피 쪽을 많이 담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형주보다는 조금 더 트렌디한 중소형주를 선호하는 편에 투자를 좀 하고 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주신 것처럼 코스피라는 인덱스를 보고 대형주를 무엇을 편입할까 결정하는 것처럼 네. 저 역시도 코스피를 보고 대형주의 흐름을 보고 그와 관련된 좀 더 중소형주를 공격적으로 편입하는 스타일이라서요.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작은 회사들 선호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뚜렷한 상승세는 아닙니다만 코스닥은 조금 오르면서 끝났어요. 워낙 코스닥은 시장보다는 개별 종목이나 산업군별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와 자동차 관련주들을 편입했습니다. 지금 그래도 저점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담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일각에서는 아직도 두드려야 할 돌다리가 많이 남아 있다. 뭐 하방 구간으로 마이너스 10%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역시 적극 동의하는 편이고 네. 저는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두 가지로 나뉘어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드러운 연착륙,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형태의 리세션, 경기 침체가 오거나 아니면 아주 하드한 경착륙을 불리는 아주 거친 경기 침체가 오는데 네. 확률론적으로 봤을 때는 부드러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70% 이상으로 베팅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 그러한 부드러운 경기 침체라고 하면 아마도 지수 레벨로 봤을 때 현재 레벨에서 10% 정도의 추가 하락은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면 투자자는 현재 시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기준 하방을 2,100포인트, 또 S&P 500 기준 하방을 3,400포인트에 타겟팅한다면 네. 그거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갈 건지. 다만 확인하고 들어간다면 리스크는 줄일 수 있을 때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네. 먼저 움직인다면 현재 기회를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하방에 대한 리스크에 노출된 부분이 있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선제적으로 움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하방으로 10%의 여력은 하방이 더 열려 있겠지만 네. 지금쯤이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액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 의견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물가 금리 침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서 확인을 해야 바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물가 고점 피크아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는 이유는 물가 고점이 나와야 금리의 고점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금리는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이 저점이다, 언제가 저점이다라는 판단보다는 그거에 대한 선행 지표로 물가 지표와 금리 지표를 확인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가 말씀하셨으니까 6월 CPI 지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최고점 기록을 했는데요. 미국 네. 기준으로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7월부터는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조금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있을 7월 물가 지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에너지에서는 휘발유가 조정받았다라는 거는 물가에서는 조금은 안정된 수준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CPI 지수 같은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네, 먼저 사실 CPI 수치 자체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8.8% 수준 예상인데 9.1%가 나왔고 그 말은 결국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베팅의 확률을 더 높여놨는데 다만 다행히도 시장은 CPI 지표 발표 후 직후에는 7월 마지막 주 FOMC 금리 인상 100bp 이야기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거론됐었습니다.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100%, 80%까지 전망됐었고 다행히도 현재는 한동안의 노이즈가 조금 지나가고 7월 마지막 주 금리 인상을 75bp일 확률이 가장 높게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도 그 6월에 우리가 발표됐던 높은 CPI가 피크아웃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건 향후의 CPI가 완화되는 속도가 빠르게 진정될 것인가 아니면 너무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인가를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에 조금 더 예. 첨언을 드리면 사실 물가 목표치가 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점을 찍고 뭐 물가가 조금은 안정된다고 해도 계속해서 2% 이상의 물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속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빠르게 2% 부근으로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금리 역시도 안정기를 찾아가겠지만 계속해서 뭐 8%, 7%, 6% 이렇게 고 물가를 지속하면서 천천히 내려온다라고 하면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환경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주에 이제 0.75 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잖아요. 1%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이게 사실 이 금리 부분도 재밌는 게 네. 처음에 0.25에서 0.5 올린다고 얘기하다가 0.5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고요. 네. 또 이제 0.5 얘기하다가 0.75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고요. 이 1% 얘기 울트라 스텝까지도 네.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사람의 심리라는 게 투자에 있어서 심리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 금리에 있어서도 연준 위원들이 심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걸 정말 잘한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미리 코멘트를 주는 거죠. 우리가 최소한 0.75를 올릴 거고 1%의 가능성도 있어라는 네. 힌트를 준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그거를 좀 대비하라는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0.75를 올려도 지금 우리하고 금리 역전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미국과 국내의 금리 차이 자체가 과거에도 역전된 케이스가 있었고 다만 국내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금리 역전 자체는 크게 자산의 부실을 만들지 않을 거라고 일단 얘기하고 있는 거고 금리 역전에 다만 장기화되는 그 갭이 추세적으로 벌어진다고 하면 국내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노이즈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저희 경주마가 올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경주마 시작하고 이렇다 할 상승을 저는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냥 계속 주룩주룩 흘러내렸거든요. 두 분은 뭐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선수들이신데 어떻습니까? 지난 6개월 어떠셨습니까? 뭐 저 역시도 사실 6개월 정말 많이 힘든 한 해 중에 기록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19년도에 지금이랑 비슷한 힘든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무역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공교롭게도 이 전쟁이란 키워드랑 좀 맞물리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당시에는 좀 더 포지션이 과도했고 그로 인해서 좀 더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선제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좀 좋은 수익률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올해는 계속 맘먹은 게 방어를 먼저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러한 마음으로 좀 임하다 보니까 뭐 수익이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방어에는 그렇게 실패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방어에 치중을 했다. 참고로 지난해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되셨어요? 작년 한 해는 92% 정도 달성했었습니다. 92%요?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워낙 작년 키워드를 조금 잘 잡았던 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해의 중요한 키를 계속 잡는 걸 중요하게 보는데 네. 코인 관련주들을 편입했던 게 가장 수익률에 기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코인 관련해서 담았더니 그 정도 실적이 나왔다? 예, 실제로 제 투자 프레임을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관련주들을 편입을 했었고요. 비트코인이 좀 조정받았던 한 달 기간 동안에는 그 해당 포지션을 더 늘렸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고 제가 갖고 있는 포지션들이 워낙 수익이 좋게 올라가면서 그들을 수익 실현을 했고 저는 다행히도 연말과 연초에는 그러니까 직전 해에 유행했던 트렌드가 다음에 유행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저는 경험적으로 계속해서 좀 강하게 계속해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코인 포지션을 거의 제로로 맞췄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에너지를 말씀드린 건 제가 갖고 있는 투자 철학과 프레임은 작년이 코인이었다면 올해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조정받는 이 여름 시즌이 상당히 중요한 기회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사실 작년과 올해 또 다른 시장 상황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비행기는 이륙은 안 했지만 주가는 계속 이륙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도주들이 조금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인덱스가 떨어지고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종목별로 사실 이 밑으로 당기는 힘들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위로 튀어가는 힘들이 상당히 낮은 확률이고 사실 시장 자체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키는 결국에는 이 에너지의 대변혁기를 맞이한 것 같고 그 물가와 에너지가 연결되는 이 포인트에서 과연 투자 힌트를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6개월 어떠셨습니까? 저 역시 올해 6개월은 정말 이례적으로 힘든 구간이었던 것 같고요. 왜 그렇게 힘들었는가를 스스로 조금 반추해 보면 사실 2016년 대략 하반기부터 국내 투자자분들이 해외 투자에 적극 나섰고 국내의 증권사 직원인 저 역시도 2017년 정도부터 고객분들의 자산에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구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워낙 우상향 추세였기 때문에 미국의 주도주에서 크게 고생한 구간은 없었다는 기억인데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의 7개월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미국의 주도주 역시도 낙폭이 30%가 나오는 구간이었거든요. 그 과정이 저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고객분들 입장에서도 그래도 미국의 대형주들은 망가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망가졌다. 그런 신뢰가 좀 깨졌다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더구나 좀 두렵게 만드는 것들은 미국이 과거 15년 동안 워낙 유동성이 풍부한 환경이었는데 이 금리 인상이 과거까지의 추세를 완전히 깰 정도로 유동성 자체가 급격히 회수되던 국면이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들이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기 어렵게 만드니까 더 최근을 조금 힘들게 만드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을 해오면서 지금 장보다도 더 힘든 장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올해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이 가장 힘든 구간 중에 하나로 기억될 것 같고요. 물론 2020년 코로나 때도 위기가 있긴 했지만 그때는 3개월 정도로 짧게 지나갔다는 느낌인데 이번 7개월은 저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 중에 하나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역 전쟁 19년 때 더 힘들었던 것 그때가 더 같고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지금의 시장 낙폭이나 그런 게 더 거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포지션이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좀 더 과도한 포지션이었고 지금은 현금 비중 관리를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조금 덜 아프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러시잖아요. 나만 힘든 거 아닌가 싶으신데 대한민국을 내놓으라 하는 두 분 대표 선수들도 이렇게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힘드니까 우리 경주마 함께 하시면서 슬기롭게 극복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지금 뭐 직접적으로 투자자들도 만나시고 또 방송하시고 이러잖아요. 두 분 다. 그럼 어떤 얘기를 주로 해주십니까? 일단은 사실 지금 타이밍이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참 신기하게도 기존에 이제 성공 스토리나 그런 것들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산의 규모가 좀 되시는 분들은 네. 조금 더 기회를 잡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사실 주가 자체가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어떠한 종목이든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고객분들께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드립니다. 평균 자산 가격은 아무래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종목이나 산업군을 또 트렌디하게 잘 잡으면 네. 또 한 번의 기회로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거의 매일 방송하시잖아요. 네, 최근은 저희 비교적 전문가라고 불릴 만한 현업에 있는 저희도 역시나 어려운 기간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에서 가지고 있는 확신은 투자에서 어느 정도 순환론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겨울같이 힘든 장을 보내고 있지만 또 지나고 보면 봄이 올 거고 여름이 올 거고 다시 자산 가격이 가파르게 또 회복된 국면이 올 거기 때문에 현재금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추위에 떨고 좌절하기보다는 다시 여름이 온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여름이 될 것인가, 새로운 회복이 들어왔을 때 그걸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나누고 있고 네. 개인적으로는 그 키워드로서 새로운 기술 혁신들 또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혁신을 주도한 기업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이야말로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더 투자를 늘려야 될 때란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기회, 어떻게 보면 이런 시기에 다음 주도주는 무엇인가, 게임 체인저는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있을까요? 뭘까요? 개인적으로는 최근 10년간의 미국 시장의 투자를 보면 네. 결국은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그 기업이 존재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 편리해졌던 기업들이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또 막대한 이익을 향유하면서 주가의 랠리도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향후 몇 년간 봤을 때 우리 인류의 삶, 우리의 생활을 가장 편리하게 만들어줄 기술이 뭔지의 아이디어를 조금 떠올려 보면 개인적으로 아마도 자율주행차 산업 그리고 네. 또 자율주행 산업에 필수적으로 수요가 들어가게 되는 메모리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 같은 업황에 많은 기회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경기 침체가 와서 지금까지의 산업 말고 그 어떤 산업이 주도해 갈까, 게임 체인저는 어떤 걸까에 대한 고민, 역시 마찬가지로 질문을 드리면 어떤 답을 해주시겠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자율주행 말씀을 주셨지만 네. 저는 좀 더 광범위한 인공지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게 운전에 국한한 자율주행뿐 아니라 인공지능의 박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게임 체인저가 된다라는 거는 그 시대상과 그 해 가장 잘 부합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는 트렌드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워낙 이제 바이러스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관련주들이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처럼 이제 올해와 이후에 이런 시대상들을 보면 이 신냉전이라는 시대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뉴스로도 러시아가 중국에도 가스관을 연결해 줄 수 있다라는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건 러시아는 7억의 유럽 인구와 13억의 중국 인구에게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신냉전 체제는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국면에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그것이 게임 체인저인가 생각을 해보면 근 10년 동안 투자했던 이게 인류를 편하게 하고 이 혁신을 주고 무언가 많이 바꾼다. 이것도 좋지만 과연 이 신냉전 체제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를 조금 더 편안한, 그러니까 좀 더 사람의 본질 가치 쪽으로 많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매스로우의 욕구 이론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일 상단에 자아 성찰이 있지만 제일 밑에는 이제 식욕과 수면욕 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투자에 반영해야 되는 시기와 시대상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게임 체인저가 있다면 좀 더 근원적인 욕구, 인간의 욕구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도 그렇고 우리 경제 그리고 글로벌 주식, 우리 주식 다 마찬가지로
악재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그 악재, 환율, 뭐 금리, 푸틴, 원유, 경기 침체, 또 그 외에 지금 또 바이러스, 그 코로나 얘기 다시 나오고 있고, 뭐 중국의 봉쇄, 셧다운, 뭐가 제일 무서운 건가요? 결국 하반기 이슈로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 또 경기 침체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나타날 것인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반기에 우리가 결국 집중했던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벤트는 그것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짓는 변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됐던 건데 네. 현재로서 어쨌든 상반기까지 CPI를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금리 인상 스케줄에 대한 가이드님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7월 FOMC에서는 어쨌든 75bp가 현재로서는 매우 높은 확률로 예측되고 있고 8월은 잭슨 홀 미팅으로 쉬어가고 9월은 일단 기본적인 스탠스는 50bp 빅스텝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하지만 만약에 연준 현재 방향성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리세션은 감내하겠다는 건데 그 리세션의 강도가 지표로서 확인했을 때 너무 급격히 시장을 냉각시킨다면 하반기 역시도 만만치 않은 힘든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 리세션의 강도나 가능성이 다소 완화된다면 아마도 하반기 시장은 상반기보다 조금 더 나은 구름을 맞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맞습니다. 뭐 저는 올해 키워드 계속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전쟁 우려인 것 같습니다. 전쟁 우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쟁, 물가, 금리, 침체, 고용까지 이어지는 네. 이 연결고리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물론 전쟁이란 이슈는 점점 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더 이상 시장에 막 큰 악재를 주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익숙해질 것 같아요. 네. 투자자분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체를 걱정하고 고용을 걱정하는 이유의 근원적인 이유는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역시도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계절적인 요인까지 반영되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장에서 있어 보니까 이 지표나 이거는 꼭 한번 점검하고 짚어보고 가야 된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가장 민감하게 보고 있는 네. 지표는 결국은 유가의 안정성이 자리 잡을 거냐를 보고 있고 하반기 유가가 100불 아래 안정화된다고 하면 시장이 긴장감을 완화시킨 데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 유가가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간다고 하면 결국은 높은 유가, 에너지 비용이 유럽의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포인트라는 점에서 하반기 유가의 변동성이 잡히느냐 또 방향성이 안정화되느냐가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를 꼽아주셨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저 역시도 유가와 환율을 꼽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해석을 해드리면 저는 최근에 유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오히려 유가가 더 빠지면 더 힘들 수 있다는 표현을 네. 드렸어요. 네. 그 이유는 유가는 하락을 더 하게 되면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유가라도 버텨주는 것이 이 힘든 시장에서도 주도주라도 남아있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인덱스는 역시 유가일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가 급격한 변동성보다는 완만한 박스권에 있는 게 시장에선 제일 안정적일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조금의 우상향 정도가 조금 시장은 그래도 침체로 빠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좀 더 안전판이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지금처럼 계속 높은 상황이면 그 물가가 빠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정적인 유가는 어느 정도대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격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면 좋은데 이게 계속해서 이 금융시장에서는 유연하게 가격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불을 간다고 해서 지금은 100불에 비해서 상당히 싸다라고 느끼겠지만 과거에는 80불도 고유가라고 불렀던 시절도 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심리가 반영하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유가는 하락했지만 아직도 사우디와 미국의 이런 회담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처럼 네. 이런 맥락들, 그러니까 좀 더 방향과 맥락에서 우리는 이 가격을 해석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가의 특정 레인지를 보신다라기보다도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나 전쟁 상황들은 모니터링 하시면서 유가 가격 추이를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인간 지표라고 그러죠. 지금 객장 썰렁하죠. 찾아오는 사람 없죠. 맞습니다. 네, 전화만 계속하고 그냥 문의만 있는 거죠. 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투자들의 관심이 시장에서 멀어졌다는 느낌을 받고 네. 이게 굉장히 다른 부분이 2020년 코로나로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는 사실 객장의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주셔서 저희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바쁜 시기였거든요. 반면에 올해의 하락장은 고객분들께 시장에 약간 등을 돌리는 모습이라서 상대로 다소 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고객 예탁금도 그렇고 수급이 많이 줄어드니까 말이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장의 거래 대금 역시도 많이 네.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 관련주들도 보면 주가에서 그런 모습들을 반영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는 클라이언트들의 수탁고가 늘어날수록 이익단이 더 커지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들의 관심이 좀 예년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심정인데, 그러면 진짜 반등이 왔을 때 반등의 신호탄은 뭐라고 보십니까? 삼전이 뭐 이제 그 큰 주식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야 지수를 끌어올리니까. 네. 그 신호탄 한 방, 그건 뭘까요? 글로벌로 봤을 때는 단연코 전쟁의 종료일 거고요. 종전이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그것을 국내 투자를 확인할 수 있는 키는 아마도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들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수 반등 구매해서 국내에서 포지션을 벤치마크 지수로서 들어온 수급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국내 지수 기준 저점 대비 대략 10% 정도의 반등이라면 의미 있게 해석해도 되는 수준의 반등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등의 한 방,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모든 뭐랄까요, 투자자이자 소비자인 분들이 소비보다는 투자를 선호하기 시작했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식 시장 내에서만 찾는다기보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포모가 느껴지는 시장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주식을 빨리 사고 싶고 더 사고 싶어서 안 달라는 그런 심리 상황이 반영이 되어야만 주가에서는 불꽃이 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금 반등의 한 방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의 신호, 이걸 전에 한번 제가 여쭤봤더니 객장에서 욕이 난무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을 때가 바닥이다 이러던데,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는 10년 이상 증권사에 있으면서 그런 휴먼 인덱스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고요. 어떤 경험을 많이 하냐면, 저희는 사실 세일즈 포지션으로서 고객분과 매일 소통하는 과정이 있는데 평소에 소통할 땐 고객분 10분께 제한됐을 때 10분이 다 오케이 하게 되면 시장의 투자들이 위험 선호, 주식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보통 좀 비싼 시기였을 때가 많고, 만약 10분의 고객분께 전화드리는 10분이 다 주식하기 싫다라고 하시면 바닥의 경우가 많았거든요. 요즘은 제가 느끼기에 10분께 전화드리면 한 8분 정도는 주식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두 분 때문에 바닥이 아니네. 과거의 경우로 봤을 때 바닥권에 와 있다. 다만 바닥을 확실히 하기에는 좀 조심스럽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뭐 2% 부족한 바닥권이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휴먼 인덱스도 어느 정도 지표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매니저들 역시도 그 괴로움을 호소하는 정도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고객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팀으로 이루어서 일을 하다 보니 이 매니저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사실 반영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 가끔 저희 지점에 화장실을 가면 이 하락 전에는 화장실 칸들이 여유가 있었는데 요즘은 항상 꽉 차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매니저들이 상당히 예민해져 있고 많이 힘든 상황이구나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가격이 정말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성이 오가진 않죠? 아직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유모차와 고성 뭐 이런 거를 좀 양극단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지표가 나왔을 때는 또 저희는 그런 걸 투자에 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의 최고 그 정점을 찍으셨었잖아요. 두 분 다 1등 하실 때, 그때 그 투자에서 나는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했더니 성과가 그렇게 좋았다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해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뽑았고요. 그 키워드에 해당되는 인덱스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으로 설정을 했고요. 올해는 에너지 가격을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키 인덱스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관련주가 하락하더라도 추가 편입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등했을 때 수익률 극대화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뭘 중점을 두셨습니까? 저는 2020년의 성과가 그래도 우수한 성과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었는데 2020년 코로나 발생했던 해 제가 그래도 가장 주목했던 건 코로나로 위기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2020년 상반기 마무리경 대략 2020년 5월, 6월경에 자산 가격들이 비이성적일 정도로 너무나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다는 걸 발견했고 그러한 것들이 반등의 계기로서 그 당시에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투자자들 신규 계좌 개설이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저는 시장에 풀려있던 유동성들이 증시로 유입되는 신호로 판단할 수 있었고 실제로 제가 10년 이상 강남권에 있으면서 2020년 유독 건물을 팔거나 기존의 주택을 매도하고 새롭게 주식 투자를 거액으로 시작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밖에 있던 돈들이 시장으로 급격히 들어오고 있거나를 확인하면서 시장 반등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자신 있게 비중을 좀 늘렸던 부분들이 결국 연말에는 조금 좋은 성과로 보답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같은 때, 지금 같은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우리 주식 참여자들,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 어떤 점에 주목하고 주의해야 될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많은 종목들을 하락을 경험하고 계실 텐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섣불리 그 포지션을 더 늘리는 거를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타기를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급격한 변동이 시장에서 있은 이후에는 주도주가 더 급격하게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포지션을 늘리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차분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정리를 해보면 물타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을 했을 때 그 새로운 주도주에 편승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키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똑같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이 점을 좀 주의하십시오라고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아마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2020년 상반기 어렵게 보내셨을 거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만 이것 하나만은 전하고 싶은 게 과거에 과연 우리가 위기라고 했던 국면을 지나가고 나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한 번 더 되새겨보면 결국 위기 이후에 기존의 강자들 중에서 미래를 준비했던 강자들은 더 강해지는 모습이 연속적으로 연출되어 왔거든요. 그렇다면 현재의 국면들이 결국은 자금 조달에 필요한 작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혹한 겨울이 되겠지만,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경쟁자를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M&A 딜이 유리해지는 환경이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금을 활용해서 새로운 전략들을 많이 마련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의 강자들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왔을 기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저는 기존의 강자들 중에 현금을 창출하고 있고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 기업이 여전히 집중해야 될 시기라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투자 1등을 경험한 두 분을 모시고 이 시장 상황을 두 분의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선수들도 힘든 장입니다.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이겨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주마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